붉은 열매가 책을 두 번째로 보는 책인데, 이번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인간의 정체성이 유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정체성이 또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게 이제 뭐 차원의 세대를 말하면 이게 4차원, 5차원에 또 발달된 이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에, 그렇죠. 통생명체라는 용어는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종의 집합체인 유기체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통생명체인 이유는 우리 몸의 단일 개체가 아니라 몸의 표면에 내부에 가득한 39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대단히 복잡한 생태이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이 박테리아들은 규모가 엄청나다. 박테리아의 개체수는 체내 세포 개수의 37조 개와 비등하며 체내의 개체수 37조 개의 이 세포와 비슷하게 전부 합하면은 무게가 약 1.3km 1.3kg으로 뇌의 무게와 맞먹는다. 1.3kg. 박테리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해서 장의 화학물질과 위산도 이겨낸다. 자, 위산도 이겨낸다. 화학물질도 이긴다. 의학계에서는 한때 박테리아를 해로운 질병의 매개체로 보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박테리아 대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심지어 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총칭으로 불리는 이런 이로운 박테리아는, 이런 박테리아, 헬리코박터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은 이롭지 않을까요? 이로운 박테리아. 불법 거주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거는 불법 거주자가 아니다는 거죠. 거주자가 불법 이주자, 거주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들은 세포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생물학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그 안에는 균, 바이러스, 고세균 등이 포함되지만 이 장에서는 박테리아에 관해서 주로 다룰 것이다. 전 세계, 다시 말해서 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고세균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박테리아에 관해서 주로 다룬다. 박테리아. 전 세계 연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건강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암 같은 질병 정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갈수록 많은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장 박테리아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마이코이즈 같은 것들은 내분비 물질이나 호르몬의 기능을 하며 더 나아가서 옥시토신, 세로토닌,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방출하기도 한다. 이런 화학 물질은 기분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뇌 신호를 활성화시킨다. 어떤 박테리아는 당뇨병을 방지하는 대사사물을 배출하고, 또 어떤 박테리아는 복부 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한다. 장 박테리아 중에서 비피더스균은 장과 뇌 사이의 특별한 상호작용을 유도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체의 박테리아는 혈관 신생, 줄기세포, 면역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호르몬, 또 성적인 기능, 사회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또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세포를 교란하고 감염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미생물군은 삶과 죽음을 가르고 심각한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좌우한다.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꼭 박테리아의 먹이이니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분해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식품이 박테리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쭉쭉 더 해봅시다.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우산을 펴고 으아 환경에 좋은 환경에 이런 환경 속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계속 울리는데 개구리가 참 많이 어디에 있을까? 개구리들이 지금 저 숲속에서 아니 옆에 수자원이 있어서 그럴까? 아닌데 수자원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일까요? 지금 숲속에서 겨울 속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 코스모스 밭에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것인지 다양한 미생물 세계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이 박테리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속에 거주하는 이 유익한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방어 체계의 미개발 자원을 이용하는 신능의학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도 아니 TV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서 화학 비유를 하지 않고 이 나무들이 싱싱하게 영양을 먹고 나무가 이렇게 싱싱해진다면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생물들이 활성화해서 그래서 튼튼한 나무, 싱싱한 나무, 싱싱한 채소, 과일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도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이죠. 인간과 박테리아와의 관계는 이롭거나 해롭거나 자 인간은 이 행성에서 박테리아와 함께 진화해왔다. 호모사피엔스가 초연했던 30만 년 전 서렵지질 생활을 했던 인류의 조상은 원시, 곡물, 견과, 콩류, 과일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찾아 먹었는데 이 모두가 미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였다. 인류의 원시 조상들은 박테리아가 우울대는 땅바닥이나 초목에 있는 먹거리를 손으로 채집해서 먹었기 때문에 뭔가 먹을 때마다 미생물도 등들어서 섭취되어서 장으로 내려갔다. 기원전 1만 년경에 최초의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수렵 채집을 벗어나서 경작에 의존하기 시작한 뒤로도 인류가 섭취한 음식은 채식이 기본이었다. 미생물이 먹인 섬유질의 분포가 높은 식이 패턴과 박테리아가 풍부한 환경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생존에 적합하게 만들어 갔다. 자, 이렇게 그 무슨 말이냐? 미생물을 먹자, 미생물을 복구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잘 섭취를 해보자 그런 건데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해서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땅바닥에서 환경에 인간과 박테리아 운명이처럼 밀접히 뒤얽혀 있는데도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인간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사하고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박테리아가 질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현미경이 더 발달되면서 아마 더 그것이 보여졌는가 보죠. 현미경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만큼 모르다가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나무들이 싱싱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덜하네. 꽃들이 많이 나지가 않고 실제로 미생물 연구 초기에 박테리아에 관한 지식 대부분은 해로운 박테리아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었다.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길목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마구잡이로 앗아갔다. 암흑시대는 장두버스, 흑사병, 이질, 나병 같은 무서운 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 시대에 의사들은 그러한 질병의 원인을 이론상으로 예측할 뿐이었다. 박테리아가 비위생적인 환경 조건 때문에 확산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더더욱 잘 몰랐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 권력에서는 집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소변, 또 산패한 음식, 해충들이 뒤섞이면서 박테리아들이 증식하고 확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시궁창이 도처에 생겼다. 의학계에서 이러한 관련한 깨달음의 순간은 1861년 비인에서 임산부의 사망률이 급속히 높아지던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가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의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산모들이 많이 죽어지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어주면서 감염에 문제가 생겨지면서 무식한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은 그 세균들이 다시 말해서 해로운 그 균들을 제거하지 않은 가운데서 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산모들이 자, 여기서 제가 또 더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패턴에서 자, 제밀바이스의 발견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위생적인 의료 절차의 개발에서 대단한 순간이었다. 그 다음 번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조지프 리스터라는 의사가 손씻기만으로 불충분하고 모든 수술 도구를 살균제로 소독해야 한다는 경고로 부터 그렇게 되면서 수술 이후에 괴제가 생기는 일이 줄었다. 수술 이후에 이랬다는 거죠. 세균 때문에. 이와 같은 혁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병원, 수술실, 진료실에서 위생과 소독의 높은 기준이 마련되어서 지금껏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왔다. 하지만 그런 조치로 예기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박테리아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널리 확산된 것이다. 결과로 세균을 기피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가능한 모든 것에서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멸균하고 피하면서 자랐다. 세균은 해롭기 때문에 항생물질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공공보건과 대중의 의식에 스며들었다. 살균제, 손소독제, 항균 비누는 가정상비품이 되었다. 식품 생산 과정에도 살충제, 살균, 가족에 쓰이는 항생제가 널리 퍼지면서 모든 곳에서 세균이 사라져갔다. 사실 항생제 혁명은 현대의학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다.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전 세계 의사, 병원, 보건소에 손에 쥐어주면서 과거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던 전염병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과학은 조용하게 반직관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박테리아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이로운 기능을 한다. 1907년 제명한 그렇죠. 러시아 출신의 동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는 모든 박테리아가 유의하다라는 통설이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메치니코프 프랑스에서 콜레라가 널리 유행했던 1892년 메치니코프는 페트리 접시에 박테리아들을 섞어놓고 관절에서 콜레라의 성장을 촉진하는 박테리아도 있지만은 놀랍게도 콜레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박테리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박테리아를 먹으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시골 환경에서 가난해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불가리아 코카소스 산맥에 사는 농민들은 100년 이상을 살았다. 그런 그곳의 나이든 주민들을 불가리아 유산균이라는 박테리아 같은 발리혀 요구르트를 마신다는 점을 관찰했다. 메치니코프는 장수의 비밀 중에 하나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주장의 정당성은
역사로 입증되었으며 그는 면적한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로 1908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매치니코프. 마이크로바이옴의 과학은 오늘날 마이크로바이옴은 의학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분야로 받아들여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대단히 빠르게 성장 중인 연구 분야이다. 2000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논문이 고작 74편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9,6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핵심을 몇 가지만 추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체의 박테리아와 관련한 부분의 백과사전을 전부 다시 써야 할 정도이며 참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은 2003년도 얘는 2000년도에는 고작 74편뿐이었는데 단 한 5년 후에 17년에 이렇게 9,600편 이상이 이제는 뭐 차고 넘치게 또 이쪽으로 이해를 할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이건 아주 최신 분야의 것인데 이 새로운 지식은 건강에 관련한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과 공공보건 정책들이고 음식 건강보조제 또 조제약 진단급수께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완전히 그냥 확 바꿔버렸지. 조제하는 이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속에 있다라는 거죠. 참 아주 획기적인 바뀜인데 그죠. 미생물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책에서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서 몸에 이로운 음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음식과 관련된 박테리아는 건강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소개할 것이다. 식품 영양과 인체라는 대단히 복잡한 분야를 이처럼 의도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독자들이 박테리아 분류에 대해서 메타기능의 과학적 사실에 머리가 혼란해지는 일이 없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전 처음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있는 모든 동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속속들이 읽고 외우기보다는 동물들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듯이 지금 다루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설명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박테리아의 이름은 주된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발음하기 힘들고 잘 외워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이름에 익숙해져야 한다. 박테리아들은 사실 우리 몸의 일부일 뿐 아니라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 이름이 앞으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액티노박테리아, 박테로이데스, 박테로이데테스, 락토바실러스, 퍼미큐티스, 프로테오박테리아 이런 이름들이 이 책에서 접할 박테리아인데 이 정도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박테리아 종류는 10억 가지 이상이다. 세계적으로 박테리아 종류는 10억 가지 이상이다. 대부분은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인체로 들어와서 번성하게 되었다. 장박테리아 종류로 알려진 것은 1000종 이상이다. 입속에서도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으며 장박테리아는 1000종 이상이다. 1000종. 한 사람의 입속에서는 일반적으로 25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거주한다. 한 사람 입속 500종 이상이라도 한 사람에게 500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양한 이런 입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입술로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거나 하겠네요. 침 1mm에는 구강박테리아가 많게는 1억 마리나 있다. 구강박테리아 침에 한번 꿀꺽 삼키는 침 속에 일본 도쿄의 수도권 인구는 3,700만인데 3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국립보건원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현금을 얻어서
2008년에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신비를 밝히겠다는 목표에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2012년에 제명한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242명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박테리아를 정리한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각 자원자들의 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 조사했다. 조사한 신체 부위는 입, 코, 피부, 장, 생식관 등이었다. 조사 결과 신체에서 확인되는 미생물의 다양성에 개인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수와 다양성이 아주 크게 달랐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몸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들의 형태에 관 차이가 났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군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군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건강한 사람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건강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생태계의 다양성은 건강을 지키는 힘과 더 효과적인 협동체계를 조성한다.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더 많고 다양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 근방에 많은 종의 생물이 어울려서 살면서 번성하고 화려한 산호초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용인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절묘한 균형에 좌우되는 생태계이다.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서 장을 통과하는 음식을 처리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인체에 영향을 준다. 그런 물질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짧은 사슬지방산이 있다. 짧은 사슬지방산은 식물에서 나온 섬유질로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참고로 프리바이오틱스는 보통 짧은 사슬지방산을 생산하는 박테리아에 먹인 식이섬유를 의미한다. 짧은 사슬지방산은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사슬지방산은 항염작용을 해서 장은 물론이고 몸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몸에서 포도당과 지질의 물질 대사가 더 잘 되도록 돕는다. 또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생혈관을 촉진하며 줄기세포에 도움을 주어서 우리 몸의 4가지 방어체계를 아우른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바이러스는 짧은 사슬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몸에 이롭다고 여겨진다. 짧은 사슬지방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프로피온산염과 부티르산염, 아세트산염으로 모두 몸에서 고유의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서 프로피온산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죽성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플라크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인다. 그리고 면역세포도 활성화한다. 부티르산염은 대장에 있는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대장의 건강을 도모하고 덧붙여 항염작용도 한다. 혈관 신생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고 줄기세포가 여러 다른 장기의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아세트산염은 말초 조직으로 가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 밖의 마이크로바이옴 대산물들도 건강에 보탬이 된다. 가령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이라는 박테리아는 장줄기세포의 항염작용을 자극하는 대사사물을 만든다. 이 대사사물은 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의 치유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한국의 매콤한 발효 음식인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이 있어서 A형 인플루엔자의 감염을 예방하는 박테리아 대사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리 그러는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식물성 폴리페놀이다. 이 그러는 장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엔테로디올과 엔테로락톤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은 유방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하프르산도 장에서 생성되는 대산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데 초콜릿을 먹으면 그 작용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 이슨 핀란드 대학교 연구원들은 통곡물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박테리아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대사산물인 인돌프로피온산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측면도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서 일부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물질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가령 디설포비브리오라는 박테리아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화물인 황화수소를 만든다. 황화수소는 하산에서 온천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장에 대단히 해롭다. 보통 장은 내벽에 있는 음식과 찌꺼기가 장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뚫린 곳이 없이 막혀 있지만은 디셀포 비브리오가 만드는 황화수소는 장 내벽을 손상시킨다. 그렇게 되면 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장 안의 음식물과 소화 후의 찌꺼기들이 장 밖으로 새어나오기 쉽다. 새어나온 음식물 입자들은 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초래하거나 심하면 대장염을 일으킨다.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대변에서 황화수소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검출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위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특히 피부와 췌장에 많다. 건강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치아, 잇몸, 혀, 편도선, 코, 폐, 기, 성기 그리고 장에서 많이 발견된다. 밑에는 긴 간인 소화관은 길게 펴놓으면 픽업트럭 2대 정도의 길이가 된다. 소화관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에서 끝나며 그 사이에는 위, 소장, 대장이 있다. 대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밀접해 있는 구역 중에 하나다. 대장 내부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전부 둘러싸여 있어서 장이 보호된다. 이 점액질이 우리가 섭취했거나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한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점액과 내막 모두 장 박테리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박테리아는 점액 내에서도 번성한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정하는 지휘본부에 해당한다. 지휘본부. 내장에 거주하는 건강한 박테리아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장에 자리를 잡는다. 의대생 시절에 나와 내 동급생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궁은 멸균 상태이며 몸에 의로운 박테리아들은 분만 시에 아기의 머리에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아기에서 옮겨가는 것이라고 배웠다. 질박테리아가 아기의 입술에 닿고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장에 기생된다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자궁이 멸균 상태라는 초측은 번복된 지 오래다. 이제는 임신 중에 건강한 박테리아가 엄마의 몸에서 태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9달 동안의 태아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양수뿐만 아니라 태반에도 박테리아가 있으며 이 박테리아들은 태아의 몸에서 발달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의 건강에 기여한다. 물론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도 산도를 통과할 때 박테리아가 아기에게로 이동한다. 아기가 태어난 뒤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드는데 엄마가 기여하는 건 끝나지 않는다. 신생아들은 태어난 즉시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피부를 맞대며 지낸다. 맨살이 닿으면서 아기는 박테리아와 접촉한다.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아기에게 엄청난 많은 미생물이 전달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의사들이 의대에서 공부할 때 모유는 멸균 상태라고 배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엄마의 면역 체계는 있는 소지상 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엄마의 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림프관을 통해서 저주로 보낸다. 그 말은 아기의 장으로 들어갈 건강에 이로운 박테리아가 모유에 잔뜩 들어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아의 장 박테리아의 30% 가까이나 엄마의 모유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10%는 젖꼭지를 빨 때 피부 박테리아를 삼키면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출생 직후에 노출된 환경에서 온다. 아기가 하루에 모유를 보통 800ml 정도를 마시기 때문에 24시간마다 최대 1000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삼키는 셈이다. 그렇다면 출생을 둘러싼 시기에 엄마나 아기에게 항생제가 투여됐을 때 어떤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엄마의 몸속에 있는 건강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감소시키거나 분만할 때, 젖을 물릴 때 이런 좋은 박테리아가 아기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은 그렇다는 거죠. 미생물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요.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3세에서 100세 이상인 사람까지 건강관련 문제가 전혀 없고 중대 질병 가족력이 없는 기막히게 건강한 1095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공통 분모를 이룬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모두를 거의 똑같았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이 건강한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았다. 의학계에는 현재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항생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의사이기 때문에 항생제의 가치를 알고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서 최근 많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이런 친구들을 죽이는 데 따른 결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의사라면 누구든지 인턴 시절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의 감염 사례를 보았을 것이다. 디피실리.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은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다. 클로스트리디움은 장박테리아 일종이지만 다른 박테리아에 의해서 억제되어야만 지나친 증식을 막을 수가 있다. 그쵸, 이게 다른 유해균이 있어야 이런 유해한 클로스트리디움 장박테리아 환자에게 클리디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때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이 과잉 증식에서 장속에서 소동을 일으킨다. 어허, 이 문제가 크네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이것이 과잉 증식한다는 거죠. 심한 설사, 열경련, 장충곤과 출혈처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비만, 심혈관, 알츠하이머, 우울증이 발병이 증가하는 의문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장박테리아의 변화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모두가 항생제 남용과 방부제 남용에 보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장박테리아를 온전히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먹는 음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음식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엄청난 손실이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읽어야 되겠네요. 음식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걸쳐서 60톤의 음식이 소화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박테리아에게도 먹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몸에 들이면서 심지어 친구와 가족들과 박테리아를 교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치즈의 효과는 까망베르 치즈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원의 파리 데카르트 대학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에서 잘 드러났다. 연구원들의 실험에서 자원한 건강한 성인 12명의 까망베르 치즈 등을 주사위만한 크기로 잘라서 한 번에 3조각씩 4주 동안 하루에 2차례씩 먹게 했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2번 실험 끝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인체에서 보통은 잘 발견되지만 까망베르 치즈를 맨 처음 만들었던 문화권에 존재하는 칸디듐이라는 박테리아였다. 이를 통해서 치즈에서 시작된 유기체가 장까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이것이 섭취가 되어졌는데 날마다 섭취할 경우에 까망베르 치즈와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박테리아 수가 늘어났다. 저 치즈를 섭취하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장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본래 장에 있던 박테리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에 있는 건강한 박테리아가 먹이가 되는 비소화성 식품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자체는 미생물이 아니지만은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한 장 박테리아의 기능을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대사산물을 생성하거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강화하는데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에 유익하게 장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도 특정 박테리아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크랜베리, 석류 같은 점액질이 높은 식품을 먹으면은 아카만시아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과 미제 세대나 어떻게 건강으로 끼치는 걸 알아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 방식이 대물림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실험에서 실험지 식단의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을 보니까 이렇게 2주에 엄청난 도움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내용에 나와져 있고요. 자, 심지어 단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식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상흔을 남기며 그런 상흔은 건강한 식단을 바꾼 뒤로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갈리더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비록 현대 문명이 20세기의 시기를 미생물에 기인한 질병에 맞서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질병에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밑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어쩌면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할지도 모른다. 자, 상처 치유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지를 이용해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라는 복부 지방과 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다양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붕괴되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박테리아 생태계에서 심각한 교란을 해서 당뇨, 비만 이런 등등을 하는 것으로 조현병 같은 것으로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각 질병을 유발하는 정확한 미생물의 유형이나 미생물 불기능의 메커니즘은 그런 상태가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생명공학업계도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자,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일부 생명공학 기업들은 장의 건강한 박테리아 재생성을 촉진해서 이런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들은 건강한 박테리아를 손쉽게 체내에 들일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데요.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연식품이보다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가령 요구르트, 발효음식, 일부 음료에는 박테리아가 가득하다. 그런데 프로바이오박테리아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 방어 체계에 일상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시간 단위에 따라서 장 박테리아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이 뭘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이렇게 암이라든가 모든 것이 물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박테리아는 어떤 것이 있나? 주요 박테리아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주목할 만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아카시아만, 아카만시아 등등 이렇게 있다는 것이 주요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박테리아가 있는 것을 잘 보고, 이렇게 유해한 박테리아는 이렇게 클로스트리디움 있고, 클로스트리디움 이스톨리 아주 이런 유해한 박테리아는 많지가 않지만은 황산화는 박테리아가 있고, 병원성 궤절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또 보톨릭스를 일으키는 균이 있고, 이런 것 여기까지 안 되지만 이런 것을 밀어내 버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